결국은 그 프리하고조차도 어떻게 보신가 전형적으로 제도나 혹은 뭐 정당 구조 이 문제보다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 문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정치의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키워드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정당 정치의 모습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지금 약해졌지만은 이념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죠. 뭐 통일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쟁점이 되고 그 쟁점 하에서 정당이 이합 집산을 하기도 하고 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이런 전형적인 진보와 보수 정당의 이런 행태를 편향성의 동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념이나 지역의 균열이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이득을 본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세대 균열, 혹은 뭐 경제 불평등이 다가오면서 경제 균열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균열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균열 형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특히 보수주의 정치는 여전히 과거처럼 이념 균열이나 지역 균열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3페이지 그 중간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헤빗 오브 허츠란 건데요. 이게 그 알렉시스 토코빌이 1820년대에 미국을 약 11개월 정도 여행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나온 말인데요. 이분의 지적은 뭐냐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 물론 실패와 비판적인 측면도 봤지만은 선거의 측면을 주로 이렇게 열거합니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뭐 시민 덕성, 그 다음에 참여 정신, 기독교주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운 미팅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의 습속이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마음의 습속,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나 정신이 부족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워낙 급격하게 1948년도 어쨌든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그 국가 건설 과정에서 급속도로 민주주의의 질서나 제도, 이런 운영의 형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습속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문화의 부재 결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 보수주의의 전통이 제대로 뿌리내지 못하고 약간 좀 비정상적인 형태로 굴러가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구의 진보와 보수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사실 이제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과정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 예에서 보듯이 뭐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얻어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부르주아 계급과 시민 계급의 공론장을 통해 갖고 그것을 체화하고 내면하면서 어떠한 일종의 중요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현재 요즘에 뭐 SNS가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국민들에 노출되지만은 특정한 그 마음의 수석이라든지 하나의 이념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한 장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어쨌든 이제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 이념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고 지난 과정을 80년대까지 과정을 보면은 최소한은 국가 통치 기구였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이념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아주 순조롭게 유도하는 그런 나침반이자 적폐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국가를 전반적으로 통치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이제 통치 전략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도 완전한 이념이 없고 항상 시대가 변하고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어떤 주류가 변하면은 그 이념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보수주의 세력들이 자기 검증과 성찰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이렇게 공부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중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보수주의는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우호 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지나치게 친미적이었다. 현재 친미 보십시오.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야당이 더 비판을 하죠. 친미적이었고 너무나 지나치게 반공적이었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젊은이들도 아파하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과거의 그 중요한 보수주의 지지 세력이었던 50대조차도 아파합니다. 이러한 이제 불평등 문제, 인권 문제,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대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 한국의 보수 정치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여기는 논란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것과 함께 최근에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좌클릭할 것인가? 물론 그래서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클릭할 수 있는 좌표가 지금 정확한가? 저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클릭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보수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좌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좌표조차도 헝클어져 있는데 좌클릭을 하지 말자. 이게 오히려 보수주의 세력한테 이게 덕이 될까, 득이 될까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간단히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울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미인일지라도 얼굴 안 씻고 뭐가 묻으면은 더럽게 보입니다. 그럼 거울을 보고 깨끗이 닦아야겠죠. 근데 한국의 보수주의는 최소한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가?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온상에서 퍼맞고, 아까 했던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 정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010년대에 이런 위기를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조금 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일반의 타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의 기본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쌓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각이 아니고 상대방의 시각 속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아고 그게 성찰입니다. 근데 보수주의가, 한국의 보수주의가 정말 일반화된 타자 속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노력을 했는지, 만약 그랬다면은 오늘날 이러한 그 비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타자의 부재가 결국에는 그 성찰의 문제도 나왔고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아주 제대로 확립하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기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너무 간단한 예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그 숨바꼭질 하면은 보통 이제 2살, 3살 먹은 아이들은 자기 눈 가닥거려요. 못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눈 가리고 난 보수야, 나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나오는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그 18세기에 작성됐는데요. 18세기에 독립선언문이 탄생하고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미국의 커다란 문화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다양한 대중적인 그 소설과 문화가 등장하는데 많은 주제들이 뭘 다뤘냐면은 강한 사람들, 약자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지, 차별 이런 것을 알려주고 설명하는 대중적 소설이 인기가 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 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런 문화적인 공감 능력이 결국에는 미국 사회에서 독립선언을 만들 때 인권 문제를 이렇게 삽입할 때 약자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을 넣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결국에는 미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이제 자본주의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본주의가 시장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만든 나라도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시장을 만들었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 드려주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작은 파트,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키아벨리를 동원해갖고 비유트에다 정신.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그 보수주의 정치가 상당히 좀 온상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문화라고 한다면, 보수주의 문화를 한다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파하면서 하나 어떤 기백을 가지고 뭔가 좀 자기가 밑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뭔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비유트 정신이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특히 그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서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 보수주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유라는 개념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 덕성. 흔히 말하는 뭐 civic virtue 뭐 이런 걸로 표현되죠.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의 뭐 제가 이제 미국의 뭐 특정 이런 거에 너무 기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설명하는 보수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설명은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없으면은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란 거죠. 그랬을 때 한국의 보수주의의 자유 개념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주의 개념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더 헤비 더브 허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민주주의 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문화, 정치문화가 보수주의 세력에 의해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서는 막스 베버라는 그 20세기 독일의 자연과학자가 죽기 1년 전에 독일 뮌헨 대학에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강연을 합니다. 하나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 학문이라는 그 강연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의 저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페이지 맨 밑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가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 열정, 그 다음에 균형적 판단, 그 다음에 책임감 세 가지 됩니다. 근데 열정이 패션으로 번역되는데요. 패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실 때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게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한 흥분, 정렬 이게 아니고요. 고통을 수반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산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보수주의 정치가 이런 열정이 있었는가,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가 의문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막스 베버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독일의 정치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치인들이죠. 직업으로서 정치인다.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여기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치가 단순히 정치가들한테 드리는 고언이 아니고 직업이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독일 정치 당신들이 직업으로서 정치가 역할을 한다면은 최소한의 이런 신념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그 김종필 총재께서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업이다. 헛된 겁니다. 근데 과연 저는 생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뭐 보수건 진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분들이 생업이지 이거 허업으로 알고 하겠습니까? 과연 허업으로 알고 지방자치에 뛰어들겠습니까? 이걸 생업으로 알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4대 보험이 지원되고 어떻게 보면은 4년 내지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생계 보장 이렇게 국민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의정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허업인가 생업인가. 그런데 이 막스 베버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최소한 직업이라면 하늘이 준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면은 이런 정도의 양심과 식견이 있을 때 정치를 하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최근에 그 선거 이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제가 주로 이 신문을 보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고서 특정한 칼럼, 논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주요 대목들만 제가 아주 진한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두 번째 평에 보시면은 한국당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쪽수를 안 썼기 때문에 좀 찾기 힘드실 텐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앙일보 그 칼럼인데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국당은 시대만 모르는 게 아니었다. 자기가 누군지부터 몰랐다. 정체성이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보수가 착각했다. 보수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 군데에 보시면은 이 칼럼을 쓰신 분의 평가는 이번에 선거 승리자는 보수유권자다. 왜 보수유권자가 승리했냐면은 북한이 화해 불가능한 적이라는 수구 냉전 이데올리의 굴레를 불태우고 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다른 정당 선택했든 뭐 기권을 하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주의 정치를 따르고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은 이겼다. 뭐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 그 다음 컬럼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변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건전한 보수 가치가 내지는 뭐 연계들이 영입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데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하냐면 저는 그 보수주의 정치를 지지하지 않지만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하냐면 보수가 제대로 서야지 여당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의 전반적인 그 의회 정치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히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주의 정치를 지지하지 않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보수주의 정치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야지 한국의 전반적인 의회 정치나 전도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통계가 뭐 제가 낸 통계가 아니고 그 관심 있게 볼 통계 몇 가지만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통계 보시면은 그 20대, 30대, 40대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현재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두 자리. 무려 20% 이상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50대도 과거에는 이제 보수주의의 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50대조차도 23% 정도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20, 30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50대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위기의 지인과. 그 다음 통계 자료입니다. 표 1에 보시면은 이게 인구인데요. 인구의 변화를 보면은 제일 많은 세대가 40대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50대고요. 3등이 30대고 60대가 4등입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5등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으면은 최소한 20대에서 5, 60만 명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70대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겠죠.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유권자 수가 모두 선거 결과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요. 이러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입니까? 표 2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018년도 그 방역 비례 투표 비율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27% 얻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24% 얻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총선 비례에서는 33%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2014년도 방역 비례에서는 새누리당이 1등 했습니다. 48%. 현재 보면은 무려 그 수치만 보면 20% 정도 줄은 거죠. 이 정도로 어쨌든 이제 보수주의 정치가 몰락하고 있다. 숫자적으로요. 이걸 보여줄 수 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51%로서 그 2016년도 총선 비례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선에 관련된 그 통계 그래프인데요. 이건 뭐 아시다시피 50대가 그 당시에는 그 홍준표 후보가 26.3% 얻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그
앞으로 보면은 이게 늘어나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제가 50대를 강조하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 3이 있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물론 20, 30대도 잡아야겠죠. 잡아야 되는데 50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유권자 수가 많다는 것도 있을 뿐더러 제가 50대거든요. 50대인데 사실 50대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영업자도 많고 퇴직자도 많고요. 물론 이제 소비 수를 보면요, 백화점이나 마트의 소비 수는 50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제 극단에 또 50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 다 알다시피 노후비용도 있고 주택비용, 자녀 학자금, 부모 부양비 엄청나게 돈이 많은 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0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그 세대인데 386 세대이고 이들의 열정이 한편으로는 이들의 자녀, 제 아이들 대학생인데요. 그대로 이제 전수됐습니다. 정신의 문화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과거처럼 무조건 50대는 우리 찍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50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 3, 표 4, 이건 뭐냐면은 이념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후보자들을 뽑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도인데요. 물론 이제 정치가 선거가 쟁점화되고 선거가 이제 닥쳐오게 되면은 중도 세력들은 한쪽 쏠리게 됐습니다. 쏠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선 때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보수주의로부터 많이 받았는 것, 40%밖에 못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보다 합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도 제대로 못 돌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인데 이게 뭐냐면요. 중도 성향의 유권자로부터 얼마나 받았는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대 선거,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을 보면은 과거 19대 대선에서 중도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쪽으로 용도하게 됩니다. 다른 쪽은 이제 여권이겠죠. 현재 여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것만 잡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도 세력이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잡기 어려운, 포착하기 어려운 집단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전략과는 안 된다. 기존 전략이 먹혀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그 수치가 하락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전략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제목을 조금 좀 이상한데요. 공부하라 적을 초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의원분이 계십니다. 그 조순영 의원인데요. 은퇴하셨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도서관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국회의원분들이 여야통도 있는가 궁금하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국회 정치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외한이 감히 이런 말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말마다 지역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최고의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례 시간을 줄이고 뽑기 시간 줄이고 국회 도서관 가면 어떤가,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공청회다 뭐 오늘 같은 이런 시간도 있죠. 그럴 때 늘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만 얘기 들으면은 뭐 조금 더 새로운 뭐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전향적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물론 이분도 초대하면 안 오시겠죠. 민주노총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분들 초대할 수 있는 노력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가 압도적으로 현재 여권을 지지하지만은 이들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어느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요, 북한 문제나 이 통일 문제에서는 40대, 50대에 비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맞춤식 세대 정책 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수당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한다 이게 아니고요. 반대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고개 끄덕끄덕이고 나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해야지 이렇게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등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평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정치 제도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경제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대나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이 불평등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신뢰 문제, 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보수주의 정치가 수비하기에 바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뭔가 축구도 이기려고 하면 지금 한국의 축구가 전반전 수비하다가 후반전 공격하다가 쉽단 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슈를 선점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연구소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좋은 리포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커다란 리포트. 뭔가 정말 이슈를 던질 수 있는,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레포트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너무 세밀하고 세부적인 레포트는 많은데 그렇더라고요. 또 인력을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연구원이 박사들이 7명이고요.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레포트 내고 많은 과제 수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돈 거의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요. 제가 연구 교수인데 연구 교수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논외인데요.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입니다. 돈 거의 못 받습니다. 제가 왜 50대면서 어렵다고 느끼냐면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요. 박사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과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포트가 이렇게 좀 풍족하게 못 나오는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슈 선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뭐 막말이나 유혹하지만은 엄청나게 그런 것도 잘합니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과거로 흘러갔지만은 독일의 중도 우파 같은 경우에는 콜 총리나 메르켈 총리가 아주 유연한 저지를 많이 폈고요. 물론 이제 콜 총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권 이양을 하게 되지만은 이러한 이제 독일과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사실 1980년대까지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의존하고 했고 그 힘을 빌어서 보수 정치가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끊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네트워크 조직. 제가 말하는 네트워크 조직은 뭐냐면은 보수주의 정치가 한국의 70년을 보면은 네트워크가 거의 안 변한 것 같아요. 뭐 지방의 뭐 토착 부호들, 그 다음에 방공 단체들, 그 다음에 이건 뭐 분명합니다. 정경련, 뭐 경총, 뭐 이런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주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어떤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 기대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주의에 너무나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주의죠. 이런 것들을 좀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지만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정치 문화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헤비드 오브 허츠를 만들 수 있는 보수주의 능력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커크라는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이 보수주의 정신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수주의는 최소한 10가지를 지켜라. 근데 제가 이제 그중에 생각하는 3가지 중요한 거 뽑아왔는데요. 하나는 다양성. 그러니까 폴리아키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는 폴리아키지 이게 독점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보수 정치는 이게 다양성과 다원성을 과연 받아들이고 했는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양성을 좀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권력을 너무 남용하지 말라. 이거 자제해요. 사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권력이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다 도취할 수밖에 없고 버리기 힘들지만은 특히 이제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서구 학자가 보기에도 보수주의 정신 너무 권력에 도취했다고 합니다. 버려라.
자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보수주의가 물론 이제 변화도 당연히 중시합니다. 받아들였고요. 근데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질서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변화 시대는 바뀌었고 지금 어떻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고 끝날 때까지요. 대북 전투도 성공했고 한반도에 뭐 정도 협동들하고 평화협정도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실패하기만을 기다려서는 도저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처지가 올지라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런 처절한 변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자세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너무 좀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릴 때인데 객관적인 그 말씀이 좀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혀 그 전제적인 어떤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라는 이런 개념도 굉장히 이거는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개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어떤 가치를 봤을 때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예를 들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도덕성, 그러나 사회에 대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가치, 공동체의 중요성,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른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당이 만약에 진보라면 여당이 그런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당의 극소수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지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념 정당이 과연 이게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분화가 돼서 있었던 그런 정당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념적 기반 하에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 정당이냐 전혀 아니다. 이게 다 학자들이 다 검증이 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그것은 이것이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념과 정책 정당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권위주의를 극복을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 지금 편성해서 이른바 정당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이른바 재래시장, 정치판의 재래시장에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정당이라고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이게 패거리 정치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문제 속에서 법치주의도 안 지켜지고 민주주의도 안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정당 운영 방식이 굉장히 서구에서는 보기가 드물 정도로 이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런 정치가 사실상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이게 몰락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상당한 수준과 상당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은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그것을 억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진단을 해 들어가야 뭔가 이게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보수주의를 제대로 가치를 추구한 적도 있는지, 그걸 제대로 실행을 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충분한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대전제 자체가 벌써 이게 의문이 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이런 상황에 벌어져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정당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원 자리고 국회의원 자리인데, 그것을 딱 포획을 해가지고 사실 누가 그걸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대를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공천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실패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또 적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그래서 확실히 한국 사회가 그 겉으로는 이념대로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보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제 이념 대결로 나눠진 정당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정의당을 또 조차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나누죠. 기계적으로요. 뭐 중도 정당 어떻다, 좌파 정당 어떻다, 어떻다. 근데 그러한 그 이념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정당이 질서 있게 배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문화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이용해서 여태까지는 나름대로 성공했단 겁니다. 이게 득표를 얻는데요, 이게 그건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뭐 당연한 걸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표를 얻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여야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치도 그렇고 영남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위주의 청산은 아직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당이 가장 심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한국 사회 국가기관이나 뭐 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정당 정치가 외국 떴을 거 없는 구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정당법을 고친다든지 뭐 선거자금법을 고친다든지 뭐 의회 제도를 뭐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국민들이 어떠한 그 저항이나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방법은 뭐 투표밖에 없는데 근데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더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국민들은 또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럼 또 이 구도가 또 이루어지고 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한 것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나 공론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국회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신문을 자세히 읽고 왔거든요. 왔는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나 보수주의가 위기가 아니고 보수를 표방했던 자유한국당이 망해져서 그 한국당이 망한 것이지. 그래서 그 보수를 표방했던 그 정당의 위기이고 보수를 표방했던 그 정당의 이 존망의 괴멸이지. 이건 보수주의가 위기가 되고 보수 세력이 위기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 철학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게 뭔가 좀 혁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50대 이상, 60대 너무 기대지 말고 20, 30대에 과감히 뛰어들고요. 욕 얻어먹더라도 뛰어들고요. 대선 때 보면은 20, 30대를 위해서 가끔 보면은 TV에 호프집 가서 호프 마시는데요. 그거 한다고 20대, 30대 찍어주겠습니까? 천잔 마셔도 아마 안 찍어줄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보수주의도 위기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중앙일보나 몇 개 칼럼에서 나왔지만은 한국의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괴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도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추어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못하면 괴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건전한 보수주의 국민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은 여전히 자유주의 시장을 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원할 것이고, 남북의 어떤 평화통일을 원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최소한은 제가 이 투표 통계를 보면은 최소한으로 25%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철학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정당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바뀜을 넘어서 완전 밑바닥에 이 제목이 여기 제로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본 제로가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예. 인가 개면인가 이거 보고 저도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만 한국 정치 전 초선이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와 지금 현재 위기면서도 느끼는 게 어떤 그 보수가 보스예요. 보수가 보스다.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가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다음에 자리 보신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어떤 패거리의 모임 정치 같은 그런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참 씁쓸하고 그랬는데 이거 타파하려 그러면 한국 정치 현대사를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보수 정치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그 정당에도 건전한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민주 정치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가? 이거 하나 예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정치 세력이 완벽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누가 하는 얘기인데요. 공공기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뭐 똑같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반하는 거죠. 바뀌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저분들이 되면은 저도 그렇게 희망을 가졌거든요.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이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보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 문화 기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떻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커다랗게 보면은 이거는 여당도 문제가 있고 여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게 그러기 때문에 보수주의 정당이 제대로 서야지 저쪽도 제대로 설 것이고 그래야지 보수주의 정당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비판도 듣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그 보수주의 정치하는 분들이 제대로 좋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명지대 양식과 조동문 교수고요. 좀 약간은 저는 좀 기조가 좀 달라서 그런지. 두 번째, 패거리 정치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정당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면서 이 국회 내에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면서 이걸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패거리 정치라고 그렇게 보수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룹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또는 그 권력에서 헤게몬을 장악하고 다음번 공천에서 같이 뭘 얻으려는 이런 식으로 이 정치 그룹이 잘못 운영된 것이지 패거리가 왜 나쁩니까? 비아냥 그런 소리만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올바른 이 패거리가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정책으로 반영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패거리를 잘못 운영했다는 거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보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공천권을 나눠갖고 당내 권력을 독점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권력을 독점해서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갖다 제외시켜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자기 세력을 앉히고 이러니 이게 이길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존의 정치 문화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되 개성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패배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냉철하게 반성을 하되 잘못된 거 제대로 고쳐가지고 나가는 게 훨씬 우리 국민의 정책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 지향점은 3, 40대 지금 이 글에서 가야 된다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때까지는 그냥 갔었죠.
안철수라는 또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아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를 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기서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죠. 또 거기서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이고 교훈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념적으로 그런 쪽을 저 방향에 맞겠다 하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배제를 했던 거, 왜 배제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윤 교수님.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보수의 가치가 자유입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까 공부하라 적을 초대하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부하라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대안 정책들을 좀 마련해라. 지금 소위 사회에 우리 정치가 존재하고 또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 자유, 시장 경제, 아까 말씀 법치, 이거는 당연히 우리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냥 디폴트로 잡힌 우리가 지켜나갈 가장 에센스가 아닌가 싶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좀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당이 굉장히 등한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 대안을 마련해서 싸우라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적을 초대하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위 아주 안일하게 안주했던 그런 우리 지지 세력 이외에 소위 말하면 스펙트럼을 넓혀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우리 가치를 스펙트럼을 뭐 중도 우파에서 익스트림한 우파까지 다 감싸 안아라. 그 안에 뭐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 적시해놨는데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그 사회를 보면, 제가 그저께 한국노총 모임에 갔는데 한국노총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민노총에 가면 아예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현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소위 말하면 소외계층이나 또는 인권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더욱 전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거기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특히나 아까 50대가 우리가 껴안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50대입니다. 50대가 왜 그러냐면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우리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화를 온몸으로 겪었고 그 실행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뭐 6.29 때 시청 앞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버럴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보트층이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안위 행복보다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던져주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50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50대 그 생각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20, 30대에 굉장히 많이 자식들한테도 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오늘 그 중요한 그 시사점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옳은 말만 적혀 있습니다. 보수와 그 보수 지금 정당인 한국당은 등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수 세력조차도 우리 당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당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바깥에서 보시기에 우리 당이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해결해야 될 것,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저희 보수 세력보다 우리 당이요. 마지막 한 분만 얘기 라는 그 의문이 드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사회에 가장 어려운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려울 때 갈 곳이 어디 있는가, 한국당 찍으면 내가 살만한가, 이런 데 있어서 답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쇄신이나 혁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누구 잘하는 분 모시고 못하는 분 뭐 잘라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당원, 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자체가 행태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최고위원회를 해도 그거를 국회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시장 경제, 뭐 서민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노량진 시장이든 어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이 뭐 새벽 5시든 6시든 청소라도 봉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같이 현장에서 뭐 장사로도 좀 한번 도와주시고 그 번 돈 얼마 안 되지만 그거 기부하시고 오후에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서류로만 회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후에 아 이래서 시장에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구나. 뭐 아동센터든 고아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봉사를 하고 아 그래서 고아원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현장의 의원님들이 찾아가셔서 현장에서 봉사하고 그에 맞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 그럼 한국당 의원님들이 어디 현장에 가면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론을 정할 때도 현재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정하시면 그게 당론이 돼버리는 건데 민주당, 청와대를 비롯해서 민주당 세력과 저희 한국당 뭐 보수 세력이 있다 치면 각자 상대 우위가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 세력이 가지는 유일한 절대 우위가 소통을 하는 진짜 하는 건지 척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통이라는 이미지 그거거든요. 그 상징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봐요. 청원 게시판이 물론 뭐 삼권 분립이 뭐 위반되고 이런 잘못 운영되는 방안도 있지만 최소 뭐 안 풀리면 거기 쓰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저는 최소 저희가 정당으로서 당론을 발의할 수 있는 어떤 공적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한 뭐 몇천 명 이상이라도 동의를 하면 그거를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에서 무조건 심의를 해서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뭐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 최소 당원들이라도 아 내가 답답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플랫폼을 갖춰줘야 된다는 게 그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20대 30대 포기하면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0대 30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포기 이 단어 자체도 이거 케어하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어른들 기득권 차원에서 아 그래 20대 30대 챙겨주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케어를 하는 개념인데 실제 참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참여시키려면 권리와 책임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작해서 지금 저희 당이 청소년 예비 당원제 같은 것만 봐도 제일 늦었어요. 다른 데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거죠. 당연히 한국당을. 왜냐면 다른 데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라도 주는데 한국당은 다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럼 청소년들이 곧 20살, 21살 되는 겁니다. 그럼 20대 진입하면 다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예비 당원제든 아니면 과감하게 청소년 대변인 같은 거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답답한 얘기 있으면 그럼 한국당의 뭐 대변인님이나 수석 대변인님이랑 같이 브리핑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청소년이 왜 한국당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 그 다음에 여러 뭐 생활 공간 뭐 이렇게 다니자 뭐 그 다음에 이사 때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이벤트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는 이제 생활 정치라고 해서 이제 뿌리를 갖고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지. 이건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뭐 선거 때만 되면 시장 찾아간다, 어디 찾아간다, 어디 간다 하는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영 의원님처럼 도서관에서 찍는다고 의정 활동 저가 아니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려면 생활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민주주의 말씀드린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인데 당내 민주주의는 뭐 한국의 뭐 정당 제가 보기에는 사회학자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국의 정당 정치 구조가 당내 민주주의가 있었는가 이거는 의문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글 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은 뭐냐면은
그 토커베리스는 해보다 허츠란 말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문화의 조성, 그거는 제도와 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의식의 변화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굳건한 정치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도 제 생각에 당대 민주주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